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나오기 전보다 식료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제 CPI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나온 CPI 대략적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전년 대비 3.7% 올라서 저는 YOY 기준 3.2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6%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3% 올라서 전월 기록한 4.7%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전월 기준으로는 0.3% 올라서 예상치인 0.2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발표 직전에 전일 대비 약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놓고 CPI 데이터를 기다리는 그런 중이었고요. 하지만 발표 직후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 수치에 당황한 시장이 상승폭을 전일 대비 2%포인트가량 높이면서 매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오히려 발표 전보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약보합 상태에 빠져든 것이죠. 게다가 현지 시간 기준 오후부터는 아예 채권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상승폭 자체가 헤드라인 3.7로 높았고 심지어 시장 예상치인 3.6보다도 더 올라갔는데 또한 코어 CPI 역시 전월 대비치인 0.3 상승은 예상치인 0.2보다 더 올라간 것인데 왜 시장은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날 항목별로 보면은 이 CPI 상승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게 이 주거비와 교통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이 주거비가 전월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떨어지면서 잡힐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비는 코어 CPI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헤드라인은 뛸 수 있어도 코어 CPI만큼은 추세적인 하락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점을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실제 발표 직전 금리 동결 확률은 이렇게 93%였지만 발표 이후 아예 이걸 97%로 올려버리면서 이번 달 FOMC에 대한 기대감을 확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관심이 이제 CPI에서 점점 떠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CPI로 대표되는 미국 물가지수의 디테일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떠나서 좀 더 글로벌한 주제인 유럽의 약함, 유럽의 경기 침체, 유럽이 이렇게 앓고 있는데 미국만 혼자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시장이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날 나온 유로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이 찍혀서 예측치인 마이너스 0.7보다도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과 1.3으로 제시해서요. 지난 5월 내놓은 1.1과 1.6 대비 확 낮췄는데요. 특히 유럽의 맏형 독일은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0.4% 역성장할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나온 예상치는 0.2%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 CPI 수치를 압도하면서 예상을 소폭 웃돈 CPI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전날 10년물 국채 입찰이 나온 데 이어서 이날은 30년채 국채 입찰이 나왔거든요. 오후 1시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게 잘 팔렸습니다. 시장이 받아줬어요. CPI가 예상 대비 올라가고 장기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시장이 이틀이나 장기채 물량을 무리 없이 소화를 한 것입니다. 이게 CPI가 가져다는 충격을 한 방에 만회해버렸습니다. 메가톤급 이슈인 CPI와 30년물 국채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이날 터지면서 이날 채권 시장 변동폭은 무척이나 위아래로 다이내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CPI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관건인 에너지 가격. 이번 CPI 세부 항목을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전년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6이 찍혔습니다. 특히 이제 피어 오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8이 찍혔는데요. 전월 대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기준에서 에너지 가격이 높았던, 그러니까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높았던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빠지는 9월 수치, 10월 수치에는 정말 매우 높은 전년 대비 CPI 숫자가 찍힐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파월이 지금까지는 코어 CPI, 슈퍼코어 CPI를 강조하지만 이 파월 이분이 말을 또 잘 바꾸기 때문에 적어도 다다음 달에는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헤드라인이 코어를 넘어버리는 아래에서 위로 뚫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파월이 다시 중요한 건 헤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던 헤드라인 CPI가 또다시 무대 중심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파월의 발언 변화를 예상하지 않더라도 사실 파월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슈퍼코어 CPI로만 보자면 놀랍게도 이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이번 숫자가 그리 달갑지 않은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끝내기 전에 우리 팀밀하우스의 기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어 CPI를 연율로 환산한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팀밀하우스는 이런 그래프를 제시하면서도 기사를 통해서 이 치솟는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장내 휘발유 가격 안정이 물가의 키를 잡고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어가 잡히더라도 헤드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연준은 결코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없고 그렇다면 올해가 아니라 심지어 내년이라도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찝찝한 상태로 시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브랜비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월가 여러분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